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비트코인으로 지금 돈이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과연 이게 끝일까? 아니죠. 이제 시작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럼 왜 그게 시작이라는 관점을 저희 이제 금융회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블랙락이 장사가 잘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앞으로도 미국의 어떤 상황들을 계속해서 이제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데, 사실 올해는 여러 가지 거시경제적인 변수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미국의 대선도 경제에 어떤 영향들을 미치게 될 텐데, 지금 올해 말에 예정된 이 미국 대선이 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리고 이걸 조금 더 나아가서 비트코인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글쎄요, 미국 대선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거는 솔직히 좀 예상하기가 좀 쉽지 않은 이야기인 것 같고요. 네. 반대로 이제 경제가 대선에 영향을 주겠죠. 경제가 대선에. 그러니까 이제 경제가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온다면 그렇죠. 바이든이 대선될 가능성이 낮아질 거고, 그렇지 않다면은 뭐 바이든이 재선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이런 식의 영향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선이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는 글쎄요, 저도 이 질문을 보면서 무슨 관계가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관계가 좋은 관계가 있을까? 안 좋은 관계가 있을까? 그냥 중립적이지 않을까? 중립적인 관점으로.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요 질문 드린 부분들 조금만 더 이제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은, 네. 아무래도 이제 경제가 좋지 못할 때는 바이든이 분명히 재임이 좀 위험해지게 될 텐데, 우리가 그런 우려들을 좀 덜기 위해서 경제적인 어떤 부양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동성을 공급한다든지 아니면 금리 인하의 속도를 좀 조절한다든지 이런 방향성들은 좀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네, 이게 이제 그 질문은 다른 표현을 하면은 연준이 정치에 영향을 받을 것이냐에 그렇죠. 대한 질문인데요. 네, 봤죠? 네, 네. 봤습니다. 연준은 매우 정치적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것도 그렇고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의 연준이잖아요. 네. 미국의 중앙은행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국익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것도 약간 좀 뭐 음모론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랑 중국이랑 지금 이제 패권 다툼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장 약해질 때가 있어요. 올해죠. 그때 올해입니다. 네, 왜냐면은 대선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누가 리더인지가 정해지지 않고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민주주의는 원래 선거할 때 제일 약해요. 네. 선거가 끝나면 그때부터 좀 강하죠. 간다. 뭐 이렇게 좀 힘이 응집되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미국이 지금 중국한테 뭔가 빌미를 준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설득할 수는 있겠죠. 지금 우리가 좀 약해질 때인데 지금 경제가 망가지면 되겠니?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금리를 너 5월 달에 인하하려고 했으면은 5월 달에 인하한다고 빨리 3월 달에 얘기해. 이런 식의 이제 반응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파월도 그러게 내가 생각해 보니까 저기 뭐야 트럼프는 대통령 되면 나 안 뽑아준다고 그랬는데 그냥 바이든?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상황들과 경제적인 상황들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말씀 주신 중국이라는 이 명분도 하나의 어떤 중요한 고리로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중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중국이 부동산 위기와 더불어서 최근에 증시도 좀 많이 폭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계속해서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중국 경제는 올해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중국 경제 전망은 여러 가지 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겠지만 별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고요. 네. 이제 한때는 지금 이제 중국의 굴기가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았었고 여러 가지 이제 미국을 위협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무엇이 결정적이었을까? 뭐 때문에 지금 중국이 이런 상황이 됐을까? 이번 주에 나왔던 이코노미스트지의 표지를 보니까 굉장히 그 시진핑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그 표지를 해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빨간색 줄로 표시되어 있는 게 이제 중국의 증시인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해놓은 다음에 시진핑을 여기다 달아놨어요. 대롱대롱. 이게 지금 완전 조롱하는 것 같은데 대놓고 뭐 하는 거냐 뭐 이런 식인 거죠. 네. 근데 무엇이 바꿔놨을까 이런 관계를 라고 생각해보면 미국이라는 나라의 무엇이 중국보다 훨씬 더 우월했던 걸까? 저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네. 이게 좀 무슨 말이냐 뚱딴지 같은 소리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중국에서 마윈회장을 그렇게 할 때 이미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네. 그리고 내 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근데 그 감정을
몰랐던 거나 아니면 무시했던 것이 중국이 이렇게 힘들어지는데 결정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이라는 나라에 왜 이렇게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다 미국으로 가서 할까요? 네. 거기 미국에서는 소유권이 인정되고 네. 확실하게,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보상이 확실하게 주어질 수 있다라는 믿음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미국 인구에서 이민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밖에 안 되는데 네. 실제로 이 특허의 가치를 비중으로 따지면은 이민자가 한 것이 26%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에는 천재들만 이민 간다라는 이야기고, 그러면 천재들은 왜 미국으로 갈까를 생각해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의 시스템 자체가 인간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중국보다 우위에 있었고,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은 인재들을 미국으로 불러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뭐 세계 경제 뭐 얘기 많이 하는데 결국 지금 중요한 게 뭘까요? 어디서 혁신이 나오느냐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디서 AI의 혁신이 만들어지고, 어디서 AI가 가능해지도록 만들어지는 반도체가 만들어지고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고 상품이 만들어지느냐인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결국은 어느 미국이나 중국 중에서 어디서 그런 걸 하는 게 좋을 것 같은지를 천재들이 생각하고 결정한 것이 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조금 좋은 전망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표님 말씀처럼 지금 계속해서 굴기가 이제 이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제조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산업들이 지금 끌어올려져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실제로 시진핑이 이제 정권을 잡고 나서는 그 흐름들이 예전보다 좀 많이 못 미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본인이 주장하는 뭐 공동부유라든지 그런 개념들도 사실은 그런 굴기와는 완전히 반대의 어떤 행보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중국과 더불어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중에서 이제 인도가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물론 인도에서도 뭐 워낙에 또 뛰어난 엔지니어들이 다 미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에 굉장히 높은 자리에서 많은 또 인도 개발자 출신들이 많이 있는데, 인도 같은 경우는 뭐 향후에 중국보다 더 뭔가 우위에 설 수 있는 그런 성장세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네, 뭐 인도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네. 뭐 인도가 중국을 대체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도 실제로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네. 뭐 기대감은 있는데요. 이게 현실화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요. 지금은 제가 이제 아까 뭐 AI 그리고 이제 슈퍼 개발자들 혹은 천재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 친구들이 어디로 가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경제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그냥 거래의 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경제를 쪼개보면 그냥 거래가 남습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 기업과 개인 간의 거래,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 국가와 기업과의 거래, 은행과의 거래, 그리고 심지어 국가와 국가와의 거래. 이거 다 합치면 그냥 GDP거든요. 아, 그렇죠. 그럼 GDP 성장이라는 뭐냐? 그러면 거래를 많이 하면 되겠네. 거래를 많이 하면 되겠네요. 거래를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하던 거래를 한 번 더 하는 거. 하던 거래를 더하면 경제가 성장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경제 성장은 그게 아니에요. 안 하던 거래를 하는 거야. 그렇죠. 안 하던 거래를 어떻게 하냐? 기술 혁신이죠. 그러니까 과학기술 혁명이 자본주의의 엔진이라고 얘기하는 게 여기 있는 거죠. 네. 과학기술이 없으면 자본주의가 계속될 수가 없어요. 왜? 성장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루에 10끼를 먹습니까?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더 하던 걸 더 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안 하던 걸 해야 돼요. 반드시 안 하던 걸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AI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고요. 네. AI를 통해서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게 너무 중요한 건데,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건 누가 하냐라고 보면 다 천재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글에서도 3만 명씩 잘리고 남은 천재들이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보면, 말씀 주셨던 인도도 좋겠죠. 좋지만 미국이 훨씬 좋다. 그렇죠. 그 사람들 또 어디로 향하는가? 그렇죠. 결국은 나델라도 그렇고 다 미국 가 있잖아요. 네. 모두가 다 사실은 미국 빅테크에서 그쵸. 연구 개발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미국이 더 많은 기술들과 더 많은 혁신들을 이끌어가면서 최근에는 이제 엔비디아가 한국 코스피 시총까지 제끼는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어떤 격차들이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인데, AI는 또 뒤에서 제가 또 좀 더 자세하게 여쭤볼 거여서 이제 거시경제 전망들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어떻게 보면은 대답하시기 조금 껄끄러운 질문이실 수도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중국 경제가 비트코인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치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중국의 경제가 지금 계속해서 좋지 않게 가다가 결국은 경제 위기가 도래하게 됐을 때 비트코인에는 긍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 나눠봤을 때 어느 방향이 더 크게 작용할 거라고 보시나요? 이게 이제
저도 비트코인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대답드리기가 좀 쉽지 않은 질문이긴 한데요. 경제 위기가 온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중국이 이제 어떤 정책을 쓸 거냐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요. 네. 경제가 점점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물가가 계속 낮아져서 네. 이거를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면 중국은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이건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이라는 건 가만히 있는데 위안화, 엔화, 그리고 달러 이런 것들이 점점 어글리해지면서 이게 더 좋아 보이는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네. 이게 일본에서 잃어버린 30년이 있는 동안에 통화량이 얼마나 늘었는지 뭐 중국은 지금 여전히 지금 중국 중앙은행의 자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돈은 그만큼 계속 꾸준하게 찍어내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비트코인도 장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까. 경제 위기를 시진핑이 감수할 수 있느냐? 못하겠죠. 예. 그러면 막아야 될 거고. 경제 위기라는 거는 결국 디플레이션인데 물건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거고 물건 가격을 하락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돈을 푸는 거죠.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면 결국 이런 이야기들은 비트코인에는 무조건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처음에 말씀 주셨던 그 논리가 여기서도 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거시경제적인 관점에서는 비트코인은 분명히 좋은 자산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 주셨던 부분들과 동일한 맥락이다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깊이 있는 질문들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현물 ETF가 1월에 이제 승인이 됐는데 지금 블랙락을 필두로 해서 유의미한 유입량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오전에 발표된 걸로는 전체 3,400개 ETF 중에서 지금 현금 유입량 자체가 이 블랙락 ETF가 4위에 올라 있다. QQQ 다음 순서로 지금 나와 있다. 이렇게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향후에 이런 흐름들이 금융시장에는 어떤 격변들이 일으키게 될까요? 블랙락을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음식료 회사에 비유를 해볼까요? 네. 그러면은 음식료 회사는 매번 신제품을 만들어야 되죠. 네. 히트 상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장사가 되니까. 네. 마찬가지예요. 금융상품 중에서 히트 상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히트 상품을 낸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서 돈을 받아가지고 이걸 운용해가지고 돈을 벌겠다 이런 관점이라고 보면요. 블랙락이라는 회사는 아주 좋은 히트 상품들을 여러 차례 낸 경험이 있는 회사예요. 네. 대표적인 케이스가 2017년, 18년 때 채권 ETF를 만들었죠. 네. 채권 사면 되지 뭘 채권 ETF를 하냐? 라고 당시에 얘기했어요. 하지만 채권 ETF가 나오니까 너무 편리한 거죠. 네. 야, 채권 살라니까 100억은 있어야 된다면서 나 1,000원만, 10,000원만 있어도 사줄 수 있어.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어. 이 편리함과 그리고 낮은 수수료가 채권 시장에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렇죠. 그래서 채권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네. 얼마큼 올라갔냐면요. 채권 그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금리가 마이너스가 될 때까지.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은 마이너스 금리가 왜 이렇게 많아? 마이너스 금리 채권이 왜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작가님한테 제가 돈을 빌리면은 채권을 써서 드리잖아요. 네. 뭐 100만 원을 빌렸다 치고 100만 원을 10년 있다 갚을게요라고 쓴 종이 쪽지를 작가님이 다 돌아다니면서 120만 원을 팔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마이너스 금리 아니에요? 하도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런 현상이 나올 정도라는 거죠. 왜요? 블랙락에서 채권형 ETF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게 너무 오버 서플라이가 돈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그런 일들과 생겼고 또 대표적인 사례가 ESG죠. 네. ESG도 블랙락이 물고 나가가지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비트코인으로 지금 돈이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과연 이게 끝일까? 아니죠. 이제 시작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럼 왜 그게 시작이라는 관점을 저희 이제 금융회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블랙락이 장사가 잘 돼요. 그러니까 옆집에 장사가 잘 돼.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부장님이. 야, 우리는 비트코인 ETF 준비 안 하냐? 그러겠죠. 네, 그렇죠. 이 대리 왜 준비를 왜 하는 거야? 내가 말 안 했나?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다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장 ETF 승인 난 날 우리나라에서는 안 돼! 라고 얘기했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해야죠. 준비해야죠. 맞습니다. 당연히 어떻게든 해. 이거 장사 신제품이고 잘 팔리는 상품인데 왜 안 합니까? 해야죠. 그러면 이제 해야 하는 회사들이 하나씩 더 늘어날 거고 하나씩 더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장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비트코인 안 좋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좋다고 얘기하지. 팔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네. 기존의 전통 금융회사들이 그동안에 이야기했던 것들,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조차도 네. 장사를 해야 되는데 팔아 먹어야 되는데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 왜 팔아먹어? 이거 말고 딴 거 팔 게 없거든. 지금 이것저것 전부 다 팔아먹고 다 해봤는데 안 되잖아. 그렇죠. 비트코인 해야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ETF가 승인됐다라는 점이 여러 가지 아마 다른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을 것 같고 금융회사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상품이에요, 상품. 잘 팔리는 상품. 이건 또 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금융회사가 비트코인에 대한 시각 자체도 혹은 뷰도 많이 바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블랙락이 이렇게 승인을 하고 나서 미국에서도 좀 굴지에도 기업들이 우리나라처럼 이 거래들을 본인들의 플랫폼에서는 못하도록 막기도 했고, 그리고 블랙락 다음으로 지금 두 번째로 크다고 알려져 있는 이 뱅가드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들을 공개적으로 내비치고 있는데, 이런 회사들도 향후에는 그러면은 비트코인 친화적인 스탠스로 좀 전환할 가능성들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는 것을 너무너무 주저했잖아요. 네. 너무너무 주저했죠. 끝까지 네. 한 10년 걸리지 않았나요? 10년 걸렸습니다. 2013년부터 했으니까. 맞습니다. 너무너무 주저했지만 이제는 이제 등 떠밀려서 더 이상 안 된다라고 했을 수도 있지만 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은 비트코인 ETF를 승인해 주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이익이 된다라고 판단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봐야 미국의 국익에 유익할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 이게 과거에 이제 금본위제 때랑 비슷하게 비트코인이 미국에 많이 있으면 그런 거 아닐까요? 많이 그렇죠. 있으면 네. 또 앞으로 더 많이 들어오게 하려면 ETF가 가장 좋은 수단이죠. 비트코인으로 이제 상품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ETF를 많이 사면 그 다른 사람 돈으로 비트코인 사서 미국이라는 나라 안에 제껴놓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국익에 유리하다라는 판단도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다음 드릴 질문과도 약간 일맥상통한 부분인데,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을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뭔가 본인들의 국익에 저해가 된다라고 판단했을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달러의 어떤 위치, 입지와도 어떤 배치되는 국면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계산했을 것 같고, 지금은 뭔가 어떤 국면들이 좀 확실히 달라진 부분들인데,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는 이제 자산이라는 측면으로 더 비중이 가고 있고, 과거에 처음에 탄생할 때는 이제 화폐라고 해서 이 P2P 화폐로서 존재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뭐 화폐 어떤 화폐 현상 이런 것들로 이제 어떤 기준들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입장들도 있습니다. 자, 대표님께서는 그러면 비트코인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가요? 그냥 저는 돌덩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돌덩이. 그냥 가만히 있는.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에 활용되고 화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향후에 될 수도 있죠. 근데 그냥 저는 계속 이건 그냥 돌덩이인데 여기 있는 게 바보가 되면서 가치가 올라가는 듯 보이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걸 대체 자산이라는 관점으로 보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대체 자산이죠. 대표님께서는 확고하게 그 관점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달러 유동성들이 늘어날수록 이 자산의 가치는 더 늘어나는 구조가 지금 현재 비트코인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스탠스다라는 말씀을. 자산의, 그러니까 통화량이 늘어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많은 돈을 담아놓을 그릇이 없다. 그렇죠. 지금 그 많은 돈을 담아놓을 그릇이 없어요. 너무너무 심각한 수준인 게, 예를 들자면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MMF에 지금 6조 달러가 있습니다. 6조 달러. 6조 달러요. 네. 네. MMF예요. MMF예요. 그리고 VC, PE라고 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고객들의 돈을 받아서 스타트업이나 이런 회사에다 투자해야 되는 그런 비클들 있잖아요. 네. PE들. 이 회사에 투자를 받긴 했는데 아직 투자를 못하는 돈들. 드라이 파우더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4조 달러가 있습니다. 와, 4조 달러. 합치면 10조 달러네요. 네. 그게 뭔가요? 어디에다 담아놓을 수가 없어서 가지고 있는 돈들인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디로 가야겠죠. 네. 네, 어디로 가야 될 겁니다. 어디로 갈까요? 뭐 비트코인으로 가지 않을까요? 네. 네. 그렇게 결론을 일단 내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이제 ETF가 얼마나 큰 파급력을 지니고 있고, 우리 가치들이 얼마나 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우리가 잘 이해를 했는데, 이제 비트코인이 또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반감기가 4월에 예정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이 반감기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대표님께서도 이번에 비트코인이 과거 사이클처럼 좀 큰 상승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가 되면은 아마 뭐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망해라는 논리가 한 번쯤 이제 나왔잖아요. 네. 그 논리가 아니네, 안 망하네라고 확인된 이후로 이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이번에는 그런 확인하는 과정이 이미 다 지나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비트코인 채굴 업체들이 수익성이 안 나서 채굴을 안 해가지고 비트코인 생태계가 더 이상 채굴이 안 되는, 그럼 망하죠, 이런 논리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미 끝났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미 그건 이제 언급되기에는 너무 이제 그쵸, 이미 너무 늦어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비트코인 과거에는 그런 부분들이 확인된 다음에 갔는데, 지금 이번에는 이미 확인됐기 때문에 좀 더 상승이 좀 더 빨리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